지금 이 시간에는 미국의 달러 수요가 무한정한지 달러의 발행과 미국 국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민 작가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261페이지부터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의 수요는 과연 무한정한가?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달러의 수요가 지속될 것인가? 달러의 패권과 관련된 거죠. 지난 영상에서 달러 패권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달러 패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달러 수요는 무한정할까요? 자,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달러가 전 세계 이제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의 위기가 요즘 대두되고 있죠. 그 달러 패권의 위기라는 것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도 발생했지만 그때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공급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이러면서 그 위기가 잦아들었죠. 그러나 2020년도에 발생한 코로나19 이후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도 양적 완화를 했는데 2020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자율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노력을 금리 인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인플레이션도 쉽게 잡히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판단할 때 미국은 무한정 달러를 공급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무한정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뒷수술하는 그런 수순으로 보고 있지만 달러 발행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이 주도한 불완전한 세계 체제는 70년이나 작동이 되었는데요. 자, 미국이 1950년대로부터 계속해서 달러를 발행하고 기축통화로서 달러로 자리매김하면서 70년 동안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패권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달러의 수요가 무한정하다고 전제할 때는 미국은 미 연준에 빚이기도 한 달러를 무한히 발행해서 외국으로부터 자원과 용역을 값싸게 끌어올 수 있죠. 외국으로 나간 달러 중 일부는 미국의 자원과 노동, 기술과 기업을 매입하기 위해 청구되는 형태로 돌아오겠지만 달러가 무역에 사용되는 국제적 통화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미국 밖에서만 돌게 됩니다.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국가의 자원과 노동과 상품을 교환하기 위해 달러가 쓰이죠. 그래서 달러가 외국에 넘어갈 때는 미국은 수입을 통해 상품과 용역을 받지만 미국의 달러가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청구되면 달러를 내줘야 되죠. 그러면 그게 빚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청산하지만 청구할 때에 달러를 내줘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가 청구되지 않기를 바라긴 하죠. 미국이 종이와 인쇄기만으로 외국의 부를 착취한다라고 이렇게 냉소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달러가 계속 해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쌓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 이 달러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달러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960년대에 주장한 로버트 트리핀이 주장한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 신뢰는 낮아지고 달러 수요는 줄어든다. 이것이 1960년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학 경제학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이 주장한 것으로서 트리핀의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유동성 공급과 미국의 무역 적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미국이 계속 신뢰를 얻으면서도 달러 유동성을 전 세계에 공급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불완전한 체제가 70년이나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기가 그랬다는 거죠. 전후 1950년대 이후에 그 시기에 미국은 달러를 공급하면서도
당연히 무역 적자가 생겨나야 된다 불구하고 무역 흑자의 기조를 유지하는 특이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이제 손쉬운 방식으로 이제 외국으로부터 원자재 상품 용역을 끌어온단 말이죠. 그러고서 또 외국은 또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해서 산업시설을 재투자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달러를 찍어내면서 재정 적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원자재 상품 용역을 끌어왔죠. 근데 외국은 특히 당시의 서독이나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해서 산업시설을 재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재투자, 또 투자를 하게 되니까 미국은 계속 무역 흑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시설이 지어지고 또 그 나라에서 내수가 활발하게 이어진다면 이 미국의 무역 흑자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무역 적자와 함께 이거 원래는 달러 발행 이후에 무역 적자와 함께 세계 경찰로서 군사비를 또 지탱하니까 재정 적자도 늘어나는 이것이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제 트리핀이 주장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트리핀의 딜레마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채권 이자율 때문이죠. 트리핀이 주장한 것은 달러의 신뢰가 낮아지고 달러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질 때. 근데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가 이어졌죠. 1950년대 이후에 30년 동안은 무역 흑자 기조였단 말이죠. 그것은 서독과 일본에서의 산업에 대한 재투자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러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또 미국은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데, 그러나 이제 트리핀이 주장했던 것처럼 갈수록 무역 적자가 이어지게 되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당연히 달러도 신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채권 이자율 때문이었다라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채권에 대한 이해를 다 높이기는 어려우니까 공식처럼 이제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어떤 부분을 그냥 암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려드릴게요. 거의 대부분의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죠. 국방과 치안과 사회보장 지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합니다. 정부 지출을 통해서 고용 늘리고 경기 침체를 막거나 경기를 진작할 수 있죠. 이때 정부 지출을 위해 세금을 걷는 것보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롭습니다. 그걸로 지출하는 편이 정부 입장에서는 더 낫다 이거죠. 저항이 더 적죠. 세금을 걷는 것은 좀 저항이 있지만 국채 이자율이 5%이고 민간의 수익률이 6%라면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서 민간의 수익률 6%를 기회비용으로 희생시키는 대신에 채권을 발행해 쓰고 미래의 세수를 넓히는 편이 낫습니다. 이건 이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세금을 올리는 정부는 인기를 잃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를 진작하는 정부는 인기를 얻는다는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사기업과 달리 화폐를 발행해서 채권 이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자기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또 화폐를 발행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만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이나 일반 개인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능력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국가 채권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모든 금융자산의 기초로 삼죠. 국채 수익률의 사기업의 부도 위험 프리미엄을 통해서 사기업의 채권의 이자가 결정이 되죠. 채권은 미래의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년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채권은 이제 시장 이자율로 결정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미 발행된 채권을 산 사람은 손해를 입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의 명목상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죠.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산 사람은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외우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존 채권은 손해를 입는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을 산 사람은 이익이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한다.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한다.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를 한다. 요거는 그냥 외워두면 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공식처럼 외워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이 액면가보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면 그 이유는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정부가 채권을 비싸게 팔려면 시장 이자율이 낮아야 돼요. 이제 시장에서 이자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 이자가 고정된 정부의 채권은 액면가에 비해서 훨씬 싸게 팔리죠. 이렇게 되면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죠.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빚은 쌓이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이자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빚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빚쟁이죠. 정부는 빚을 내서 빚을 갚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채권이 만기가 되면 또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미래로 이어가랍니다. 이것이 롤오버라고 하죠. 이자율이 높으면 롤오버를 할 때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므로 채권의 수요가 일정할 때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할수록 이자율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채권을 많이 발행할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빚쟁이와 다를 바가 없죠. 자, 트리핀의 딜레마가 그런데 성립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이제 이자율과 관계된 것인데,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갚거나 화폐를 찍어내서 채권 이자를 지불하는 이 정부의 특권을 계속 누려왔던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트리핀의 딜레마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였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리핀의 딜레마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계속해서 달러를 발행하면서도 또 국채를 발행하고 또 트리핀이 말하는 것은 달러의 신뢰가 낮아져서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채권의 이자율과 관계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채권을 발행하고 또 채권의 만기가 될 때는 또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그전 채권을 갚아버리고 또 화폐를 찍어내서 채권 이자를 지불해버리고 이런 특권을 계속 누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리핀의 딜레마가 성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트리핀의 딜레마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도래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트리핀의 딜레마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딜레마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트리핀의 딜레마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달러의 신뢰가 낮아져서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고 미국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구원투수가 누가 돼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구원투수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트리핀 딜레마와 암호화폐, 이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핀 딜레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2018년도 10월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 세인트루이스 지사의 연구 부문을 이끄는 부회장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안돌파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당면한 양날의 검을 잘 나타낸다. 만약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현재 전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 있는 미국 달러화를 대체한다면 미국 달러화가 당면한 트리핀 딜레마는 해결될 것이다. 자, 미국 달러화가 당면한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청구가 계속될 때 문제가 되겠죠.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 국채 만기가 도래해서 이제 빚을 청산하는 요구가 이어질 때, 그런데 또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그 문제를 막는다. 또 화폐를 또 발행해서 또 그 이자를 낸다. 그 악순환이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고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전쟁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아프리카 내전, 그리고 중동의 불안감, 그리고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타이완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 이런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돌파토는 이런 주장을 했고요.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안돌파토는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안돌파토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는 아니죠. 그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가치 있는 물질이나 그런 물질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안돌파토 같은 경제학들의 화폐관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구권이 대량으로 행사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돌파토의 주장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죠. 그래서 국제무역시장에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지죠.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그런 청구권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고요. 또 국제무역시장에서 현금 대신에 그 달러를 장부로서만 서로 소각시켰는데요. 그런데 현금이 부족할 때에 대한 대비책은 바로 비트코인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달러는 청구권, 곧 빚인데요. 일정량의 달러가 청구되지 않을 때 그만큼 부채를 청산하지 않아도 되죠. 미국은 세계 체제의 실질적 수호자인데 세계 체제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대한 일종의 비용 분담금 수준으로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요. 세계 경찰이니까요. 그런데 곧 세계 질서라는 공공재의 부담을 전가할 수단 하나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로 비트코인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국제 교역에서 달러를 대체할 경우 생기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정학적 고민거리다. 미국은 달러를 국제 교역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달러가 청구되지 않을 때 오히려 이점을 누리게 되죠. 청구되지 않으면 이점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달러는 결국 빚인데 일정량이 청구되어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만큼 부채를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 규모의 미청구 부채를 얻었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셈이죠. 또한 달러 수요가 높아서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외환 부족에 의한 신용 경색이나 국가 부도에 직면할 위험이 적죠. 그 덕에 미국 국채의 수요가 높아서 미국은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수도 있으므로 이자율에 대해 보통 국가들보다 재량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지키고 국제법을 수호하는 세계 체제의 실질적인 수호자. 그래서 만약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 삼는 것이 세계 체제에 대한 일종의 비용 분담, 곧 세금으로 여겨진다면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준비 자산이 되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할 경우 미국이 다른 나라의 세계 질서라는 공공재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요.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영원히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전 세계에 달러 패권을 쥐는 것을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길 바랄 수도 있는 겁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 될수록 미국은 무역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현재로 비트코인이 정말 딱이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미국의 이탈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게 된 국제 질서 해체의 시대에 주어진 대비책일까요? 피할 수 없게 된 국제 질서 해체의 시대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전과는 아주 다른 지정학적 상황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저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상황의 대비책으로 떠오른다는 그 의미를 달러의 상황을 보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처음부터 쭉 다시 들어보시고 정리된 내용들을 리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